영화와 역사의 특별한 만남, 한국 영화의 역사 속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백 투 더 무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경험의 절반은 사운드다. 블록버스터에 살아있는 전설 조지 루카스 감독이 한 말입니다. 조지 루카스의 스타워즈를 떠올리는 순간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러고 보면 영화 사운드 중에서도 특히 음악의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죠. 어떤 장면에 어떤 음악이 나오냐에 따라서 몰입감이 확 올라가기도 하고 또 슬픈 장면이 더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희망을 주기도 합니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공통점 찾기 퀴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은 없습니다. 봄처녀, 고향의 봄 등등등을 작곡한 홍난파, 작은 거인으로 불리는 가수 김수철, 그리고 통영 출신의 세계적 작곡가 윤이상.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뭘까요? 정답은 모두 영화 음악을 했다는 점입니다. 왜? 홍난파 선생님이 영화 음악을? 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발성 영화였던 춘향전의 주제가가 홍난파의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인 김수철은 영화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과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OST를 담당했죠. 한국의 베토벤으로 불리는 윤이상 선생님은 1952년 영화 낙동강의 영화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내노라 하는 현대 음악가들도 영화에 관심을 두고 음악을 통해 그 감동을 배가시켜 줬는데요.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이 하나 있죠. 초창기 영화는 무성 영화였는데 영화 음악이 있었을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예스! 있었습니다. 당시 극장에는요, 스크린 앞에 오케스트라, 악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유명 가수가 이제 화상에 맞춰서 스크린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주제가를 부르는 지금으로 보면 약간 웃기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스크린과 관객석 사이에서 이제 그 연주와 노래가 관객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라이브로요. 무성 영화식이 정말 유명했던 영화 음악이 있는데요. 얼마나 유명했냐면 제가 제목만 말해도 100이면 100 다 아실 겁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왜? 이 노래가 무성 영화에 삽입됐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춘사 나온규의 영화 아리랑에 실제 사용된 음악이었습니다. 당시 영화의 흥행과 함께 노래도 전국적으로 퍼졌고 민족 정신까지 자극합니다. 그 실제 필름은 남아있진 않지만 그 동명의 주제가가 지금까지 불리면서 영화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영화 음악이 가진 또 다른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리랑 개봉 1년 뒤인 1927년 미국에서는 세계 최초 첫 유성 영화 재즈 싱어가 개봉을 하는데요. 이 시기 조선의 영화 음악사에도 기념비적 일이 생겨납니다. 최초의 영화 주제곡이 등장한 건데요. 어떤 영화일까요? 젊은 화가와 기생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구영 감독의 낙화유수입니다. 당시엔 대부분 외국곡을 번안한 번안곡들이 있었는데 이때 조선인이 만든 최초의 영화 주제가가 나온 거죠. 당시 대중가요를 부를 만한 가수가 없던 시절이라 이 홍난파 밑에서 동요, 아이들 동요를 배워 부르던 어린 학생에게 이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요. 그 이름은 이정숙, 바로 낙화유수의 감독인 이구영 감독의 동생이었습니다. 오빠 생각, 뜸북새 등 동요를 녹음한 최초의 동요 가수, 어린 가수가 가요를 녹음했던 거죠. 당시 영화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주제곡도 대히트를 칩니다. 1929년 콜롬비아 레코드사는 주제곡을 음반으로 만들어 판매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 영화 주제곡으로 발매된 음반입니다. 1935년 10월 4일 우리나라 영화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첫 발성 영화인 춘향전이 공개되는 날이었기 때문인데요. 이광수가 쓴 춘향전을 원작으로 하고 이명우 감독이 완성한 춘향전의 음악은 근대 음악의 선구자로 불리는 홍난파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홍난파는 1918년 봉선화를 작곡을 하고 1925년 제1회 바이올린 독주회를 가진 음악 재능이 풍부한 음악가였죠. 홍난파의 출신 학교였던 조선정악전습소에서 우리 전통음악을 접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발성 영화인 춘향전이 음악감독으로 안성맞춤이 아니었나 하는데 이 당시 처음 시도되는 발성 영화와
영화 음악이었기 때문에 조그만 실수는 뭐 관객도 눈 감아줬다고 합니다. 아유, 그래야죠. 영상과 이제 음이 맞지 않은 부분도 뭐 있었지만 관객들은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다듬이 소리와 우리말, 우리 음악이 라이브로 들려오자 우와! 함성을 지르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 홍남파 이외에도 대중음악사에는 한 번쯤 들어보신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라의 달밤, 감격시대, 낭랑 18세 등등 수많은 히트곡을 낸 한국 대중음악사의 거물 박시춘. 이 박시춘은 영화음악 감독으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 박기채의 조선 해협을 시작으로 이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뮤지컬 요소를 가미한 영화 청춘 쌍곡선에 참여한 것은 물론 직접 영화사를 창립을 해가지고 자신이 제작하는 영화에 주제곡을 넣기도 했습니다. 영화 음악가로 활동한 김용환은 한국 영화 데이터베이스 필모그래피에 음악으로 참여한 작품만 무려 368개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955년 정창화의 제2의 출발, 이만홍의 원한의 성 등을 시작으로 유현목의 유전의 애수, 신상옥 감독의 어느 여대생의 고백 등등을 거쳐가지고 1960년대에도 꾸준히 활동을 하면서 이 시대 대표 영화 음악가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윤희상은 1972년 민훼 올림픽 개막 공연 오페라 심청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전에는 현존하는 현대 음악의 5대 거장으로 꼽힐 정도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던 작곡가였는데요. 그가 참여한 영화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국전쟁 시기에 제작된 영화 낙동강입니다. 그동안 이 영화의 영화 음악은 김동진이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영상자료원이 원본 필름을 발굴하면서 딱 보니까 영화 크레딧에요. 영화 음악 윤이상이라고 명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영화의 황금기로 불리던 1960년대 한국 음악은 어땠을까요? 말만 황금기가 아니었습니다. 1960년 동경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 영화제에서 권영순 감독이 영화 흙으로 최우수 영화 음악상을 수상하는데요. 그야말로 한국 영화 음악계의 쾌거였습니다. 이후 한국 영화 음악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1964년에 무려 147편의 한국 영화가 제작이 됐는데 흥행 규모도 해방 이후 처음으로 외화를 뛰어넘습니다. 이 시기 영화 음악의 인기도 대단했는데요. 김기덕 감독의 맨발의 청춘은 주제가였던 맨발의 청춘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 당시 주제가를 작곡한 이봉조는 제2회 청룡 영화상에서 음악상을 받습니다. 자니 브라더스가 부른 영화 빨간 마우라의 주제가는 대만의 공군가로 사용됐을 정도로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또 엘리제의 여왕 이미자 씨의 동백아가씨 아시죠? 이 노래도 영화 주제가였다는 거 아셨나요? 바로 영화 동백아가씨의 주제가였습니다. 60년대 이 후반에도 명작과 명곡의 탄생은 이어집니다. 66년 개봉한 영화 인생을 나그네그 어디서 왔다가 이 하수생은 최희준이 부른 주제가가 제2회 동양방송 TBC죠. 방송가요대상 주제가상을 받으면서 흥행 히트를 쳤습니다. 67년 개봉한 안개는 한국 영화의 표현 영역을 한 차원 높인 수준 높은 작품성으로 국내외 영화제를 휩쓸었습니다. 당시 OST는 그 발매, 재발매를 거듭하면서 무려 40만 장이나 팔렸는데요. 지금보다 더 많은 영화가 쏟아졌던 1960년대에는 영화 주제가들도 흥행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군사정권의 이 검열 그리고 영화 관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1970년대 한국 영화는 기나긴 침체기에 접어듭니다. 침체기 속에서도 영화는 제작됐습니다. 이때 한국 영화를 이끌었던 분들 가운데서도 이장호, 배창호 감독의 작품 속 영화 음악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냈죠. 1974년 개봉한 이장호 감독의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별들의 고향은 팝 스타일의 영화 음악이 선보이면서 한국 영화 음악의 혁명이라고 불릴 정도였는데요. 나 그대에게 모두들이 한 잔의 추억, 그리고 윤신혜가 부른 난 19살이에요 등등등 수록된 곡들은 세시봉 member 이장희가 작사, 작곡을 했고 연주와 편곡은 동방의 빛이 분담을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사운드 트랙 앨범의 시초가 되는 것이죠. 80년대 들어서면서 배창호 감독의 영화 고래사냥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가수왕을 차지할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누렸던 김수철이 가수가 주인공 병태 역을 맡았는데 음악 감독 역시 김수철이었다는 거죠. 당시 김수철이 짓고 부른 나도야 간다, 나도야 간다와 별리가 영화 분위기와 기가 막히게 어울렸습니다. 이후 김수철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OST를 그러니까 국악으로 작곡,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특히 이건 정말 걸작이에요. 천년합, 나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단 25분 만에 만들었다고요. 천년합. 그러면서 당시 70만 장 이상이 팔리면서 이 국악 앨범으로도 사상 최고를 기록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곡들 모두 영화사를 대표하는 명곡이지만 대부분 다시 금지곡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 잔의 추억은 당시 이제 음주를 권한다는 이유로 금지. 난 19살이에요는 그 유명한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 이 대사 때문에 퇴폐적이라서 금지. 고래 사냥은 포경 수술을 의미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금지, 철퇴를 맞았습니다. 199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 영화 음악의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문 영화인들의 활동도 눈에 띄기 시작을 했는데요. 90년대 영화 음악에서는 이 음악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사라본의 러버스 콘체르토 라라라라라라 다 아시죠? 영화 접속의 엔딩 장면에서 나왔던 바로 그 노래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저작권 개념이 없이 그냥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영욱 음악 감독이 공식적으로 저작권 획득 과정을 거쳐서 최초로 외국곡을 삽입한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이 음악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냐 하면요. 서울만 70만 관객이었습니다. OST 음반이 무려 80만 장이 팍 팔려나가요. 1997년에 접속이 있었다면 1998년에는 바로 이 영화가 있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음악가 조성우가 등장하면서 영상에 꼭 맞는 음악이 뭔지 보여줬는데 약속,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 봄날은 간다 등등등에 참여하면서 순수 창작곡으로 승부를 했습니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을 알린 은행나무 침대와 함께 등장한 이동준 음악 감독은 당시 국악과 양악의 이제 혼합으로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쉬리로 또 한 번 한국 음악사에 한 획을 긋습니다. 당시 쉬리 OST는 100만 장 판매를 올리면서 영화에서요 음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줍니다. 2000년대에는 실미도를 시작으로 1000만 영화 시대가 열리면서 영화 음악도 더 다채로워집니다. UME 블루 출신의 방준석 음악 감독은 이준익 감독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음악의 저변을 또 넓혀갔죠. 록 음악을 접목한 라디오 스타부터 즐거운 인생, 자산 오브 등 8편을 작업을 했습니다. 특히 사도로 처음 사극에 도전해가지고 전통 악기 소리를 새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청룡 영화상과 영평상 음악상을 동시에 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신과 함께 백두산 등등 굵직한 음악 작업을 이끌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었습니다. 이준익 감독은 이런 말 했습니다. 음악인, 예술인, 영화인으로 이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남겼죠. 우리나라 OST의 거장으로 꼽히는 영화 음악가 이병호는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 그리고 옴니버스 영화 3의 음악을 맡았는데요. 특히 장화홍련의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은 다양한 버전으로 편곡이 돼가지고 영화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클래식 분위기의 음악은 의외로 공포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켜줬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음악 감독으로 참여해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정재일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기생충과 옥자를 통해서 봉준호 감독과의 호흡을 또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생충에서는 아시죠? 기생충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음악! 믿음의 벨트를 만들어냈습니다. 백 투 더 무비, 음악만 떠올려도 명장면들이 생생해지는 특별한 경험 여러분도 하셨나요? 영화의 시작과 함께 우리의 귀를 사로잡았던 영화 음악. 앞으로 또 어떤 음악들이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썬킴의 백 투 더 무비.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서 제가 픽한 영화는 윤이상이 유일하게 남긴 영화 음악을 품은 작품이죠. 전창근 감독의 낙동강입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이라는 악조건과 혼란 속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개봉이 됐는데요.
작년에 유실됐던 필름이 발견돼가지고 70년 만에 디지털 복원되면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공개가 됐습니다. 특히 영상과 음향의 유실이 전혀 없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발굴돼가지고 높은 기록적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국방부의 도움을 받아 이 낙동강 전투 장면 삽입은 물론 이 전쟁 중에서도 40여일의 촬영을 하면서 낙동강 일대를 따라가지고 안동, 도산, 서원, 양산, 통도사, 그리고 을숙도, 갈대밭 등등등 풍경을 담았는데요.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화 낙동강 지금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했던 오늘의 영화. 낙동강 변해에 있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시작됩니다. 온 마을에 울려 퍼지는 종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는 마을 사람들.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했더니 마을에 있는 유일한 학교 낙동학원에서 울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어린 학생이 마을이 떠나가도록 열심히 종을 울린 이유가 있는데요. 낙동강에 배가 들어오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종소리를 듣고 앞다투어 강변으로 향하는 마을 사람들. 배를 타고 오는 이는 다름 아닌 낙동학원의 교사 옥남입니다. 종을 울렸던 아이는 행여나 마을 사람들이 종소리를 못 들었을까봐 마을 곳곳을 다니며 옥남의 귀환을 알리는데요. 이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강변으로 모여듭니다. 이들이 옥남을 이토록 반기는 이유. 그녀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해 강 건너편에 다녀왔기 때문인데요. 배 한가득 실린 물건이 모두 마을 사람들을 위한 거였죠. 그리고 그녀가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린 이가 또 있었으니 옥남의 연인 일령입니다. 수고했죠? 함께 마을의 대소사를 책임지는 두 사람. 이들은 강 건너편에 갈 때마다 마을에 꼭 필요한 물건부터 쉽게 구하기 힘들었던 물건까지 살뜰히 챙겨왔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과서를 챙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병원 가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치료법을 배워온 그녀. 두 사람은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입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밀린 공부를 하고 강변에서는 맛볼 수 없던 극강의 짠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가져온 신문을 통해 세상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되죠. 낙동강 변에서 나고 자라 마을에 대한 애정이 깊은 두 사람. 마을의 주민이자 교사로서 아이들 교육이 늘 고민인데요. 그래서 서로의 존재가 더욱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의 노고에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끼니마다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 주며 그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다. 다음날 수업 시간에 맞춰 낙동학원에 모인 사람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학구열에 불타오르는데요. 오늘 일령이 준비한 수업은 마을을 둘러싼 낙동강에 관한 역사 이야기입니다. 세계의 모든 문화가 큰 강가에서 나고 자란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도 역시 큰 강을 끼고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해의 금관가에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하였던 것만치 바다를 통해서 해외 교통이 일찍부터 발달되었고 특히 중국 본토와 일본과의 사절 교환, 상인들의 왕래가 반드시 금관국을 통하게 되어 그 문화는 이웃 여러 나라에 뛰어났던 것입니다. 과연 산수가 그림같이 아름다워 풍속이 순화하고 예의 있고 그 위에 건박하며 부지런함은 낙동강 유역 영남 주민 아니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입니다. 익숙한 낙동강 이야기에 초집중하는 학생들.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저 자장가로 들리기도 하죠. 그렇게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6월의 어느 날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지 못한 아이들이 해맑게 전쟁 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전장에선 남한과 북한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북한의 기습 공격에 국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죠. 어떻게든 수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보지만 결국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은 북한군에 점령당하고 맙니다. 폭격으로 폐허가 돼버린 서울.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피난민 신세가 되는데요. 게다가 어떤 이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하죠. 놈들은 우리의 생명과 행복을 정들채 뺏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마을도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놈들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일령과 옥남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데 때마침 마을 위로 전투기가 지나가자 비로소 전쟁을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 불리한 전세에 처한 국군. 우후 죽순 밀고 내려오는 북한군에 의해 남쪽으로 기약 없는 후퇴를 하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코앞까지 들이닥친 북한군에게 맞서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 농사 짓던 삽으로 참호를 만드는데요. 그렇게 평화롭던 마을은 한순간에 전쟁터로 변하고 직접 싸우지 못하는 주민들은 귀중품을 땅에 묻으며 전쟁에 대비합니다. 낙동강마저 뚫리게 된다면 전쟁에서 패하는 건 시간 문제. 청년들은 마을을 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경계태세에 돌입하는데요. 그런데도 아군의 피해가 계속되자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낙동강을 잇는 철교를 폭파하는데 안타깝게도 피난민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피난길이 끊겼음에도 북한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맨몸으로 강을 걷는 건데요.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피난민들을 위해 기꺼이 식량을 내주고 부상자들을 돌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해줄 수 없기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희생자는 점점 늘어가고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던 마을은 점점 폐허로 변해가는데요. 낙동강을 오가던 배는 이미 방치된 지 오래였죠. 길어지는 전쟁에 깊은 고민에 빠진 일령. 내가 이제 나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 오랜 고민 끝에 그는 입대를 결심합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옥남은 그의 결정에 응원을 보내죠. 마침내 다가온 일령의 입대 날, 마을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낙동강을 건너는데 어쩌면 이 모습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일령은 연인과 고향 마을을 오랫동안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씩씩하게 연인을 보냈던 옥남은 그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배웅을 합니다. 입대와 동시에 곧바로 전장에 투입된 일령. 북한군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던 마을은 이미 북한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되고 있었습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이 벌어진 상황에 마을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마땅한 피난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데요. 아이들은 전장도 아닌 이곳이 왜 폭격당해야 하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급하게 대피합니다. 하지만 일령의 애제자였던 장송은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되죠. 그 사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은 국군은 기세를 몰아 맹공격을 펼치는데요. 불리하던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며 수도 서울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북한군은 급격히 무너지며 후퇴하게 되죠. 다행히 낙동강 마을도 북한군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평화를 되찾게 됩니다. 이제 옥남이 바라는 건 단 하나, 연인의 무사 귀환뿐인데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통한 건지 일령이 무사히 낙동강 마을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전쟁의 상흔이 가득한 마을 풍경에 그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는데요. 조심스레 마을을 둘러보는데
그토록 그리워하던 옥남이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그런데 한달음에 달려와도 모자랄 판에 어쩐지 뜸을 들이는 그녀. 상상만 했던 재회가 현실이 되자 감격했기 때문인데요. 마침내 재회의 기쁨을 만끽하는 두 사람. 그런데 일령이 전투 중 한쪽 팔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일령의 애제자 장송의 무덤을 찾아 그의 명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일령이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멈추는데요. 그 소식에 마을에서 휴전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기로 합니다. 피난 갔던 마을 사람들도 돌아오면서 마을엔 다시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은 슬픔 대신 기쁨을 나누게 되죠.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한결같이 흐르는 낙동강처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한 사람들. 가장 먼저 무너진 건물을 세우며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모두 힘을 합쳐 옛 모습을 되찾는데요. 그리고 벼농사가 풍년을 맞으며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질 않게 되죠. 일령과 옥남도 함께 수확의 기쁨을 나누며 어렵게 찾은 평화를 누립니다. 한국전쟁의 상흔과 치유를 그리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낙동강이었습니다. 한국 영화가 발전하면서 영화 음악 역시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있죠. 관객들에게 재미와 위로, 희망을 주는 음악을 만들기 위한 영화인들의 노력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생충의 음악을 담당한 정재일은 연극은 스크립트가 있고 무용은 안무가 있지만 음악은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맨땅에 헤딩하는 작업으로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영화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전 세계적으로 K컬처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예술인들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향후 5년간 추진할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술활동 증명 절차 간소화 그리고 창작 준비금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예술활동 증명 기간이 3년, 5년 등 다양했는데 이걸 5년으로 단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예술인으로 활동한 분들은 재신청을 면제해서 절차를 간소화한 건데 예술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비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도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55억 규모로 행정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지원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술인 복지는 단순한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번 지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예술인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영화와 역사가 만난 백투더무비.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화, 더 흥미진진한 역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